제가 올해 초 잠시 다녔던 어린이 피아노 학원에는 복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진정한 인내만이 유능한 인재를 만든다. 어린이들이건 저같이 피아노를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건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이들은 어찌됐건 자신보다 실력이 부족할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막 무엇을 시작한 사람은 당연히 서툴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다소 답답하더라도 충분히 기다려주며 그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자와 선배는 힘든 자리겠지요. 어쨌든 그것이 유능한 인재를 만드는 길이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혹시나 청취자분들의 회사에 최근 신입사원들이 들어왔다면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회사의 유능한 인재로 만들 수 있도록 마음을 넓게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네, 2022년도 이제 마지막 달이네요. 12월의 첫 번째 금요일 전기현의 상상놀이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했고 이제 잠시 여행을 좀 다녀오려 합니다. 후보지가 여러 곳 있었는데 아마 전라도 고흥, 광주, 목포,
네, 이렇게 다녀올 것 같습니다. 여행 잘 다녀와서 여행 다녀온 이야기 여러분께 재밌게 들려드릴게요. 네, 이제 올해도 거의 끝나가네요. 이제 12월이 되었고 곧 연말 분위기로 사람들은 또 기분 좋은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날이 추워졌지만 청취자분들께서는 가까운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아끼는 지인들과 함께 바쁜 와중에도 이야기 많이 나누고 하하호호 웃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곡은 해리 스타일스의 Grape Juice, 네, 포도주스라는 뜻이죠. 듣고 왔습니다. 음악의 도입부가 제 마음에 쏙 들어서 방송을 여는 첫 느낌을 상쾌하게 만들어 보고자 선곡해 봤습니다. 이 가수는 저도 몰랐던 가수인데 해리 스타일스라는 영국 가수이고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더라고요. 네, 나중에 또 좋은 곡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예전 방송에서 다뤘던 언어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다양한 나라의 언어에 대해 탐구해 볼 건데요. 다뤄볼 언어는 핀란드어, 네팔어,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나와주셨죠? 현재 서울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신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허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과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 전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자기 나라의 언어를 소개해 주시고 싶은 외국인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혹은 한국인 분이시지만 자기 외국인 친구가 이 방송을 통해 그 친구의 언어를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하시는 한국인 분들께서는 그분들께 이 정보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제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못해도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드리며 이야기 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If you want to introduce your country's language through this radio program, please tell me through this YouTube comment. 네, 오늘의 외국어 여행 첫 번째 언어는 바로 핀란드어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핀란드어를 선택한 이유는 제 친구 중에 핀란드 친구가 있어서인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에 있는 대학교로 어학연수를 갔을 때 만났던 친구입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혼자서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중국으로 날아와서 중국인 가족 가정집에서 머물며 대학교로 공부하러 매일매일 나오던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중국 어학연수가 끝나고 바로 이어 한국에 와서는 한국어도 한 학기 공부하고 떠난 참 인상 깊은 친구입니다. 아쉽게도 이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이라 이 친구가 뭘 경험하고 싶어 해도 다 막혀 있어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괜히 짠했습니다. 한국은 꽤나 재밌는 곳인데 말이죠. 그쵸? 그걸 다 못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아쉬웠네요. 후에 제가 해외여행을 간다면 핀란드는 꼭 가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이 친구의 영향이 아무래도 큽니다. 친구의 이미지가 좋으니 그 나라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괜히 민간외교관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친구 하나로 그 나라 전체 이미지가 저에게 호감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네, 그럼 핀란드어에 대한 소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핀란드어는 그 친구가 소개하기로도 소리가 재밌는 발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발음인데요. 하나를 먼저 들려드려 볼게요. 자, 바로 이 소리입니다. 알파벳 O에 그 위로 점 두 개를 찍어서 글자를 표시를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신기한 소리죠? 이게 따라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살면서 처음 내보는 소리라서요. 네, 한국어로 치면
왜나 에 이런 소리들 어느 사이쯤에 낼 수 있는 발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으, 으. 네. 이 글자를 사용한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요. 한국어로 밤, 영어로 night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요. Y와 E 그 O 위에 점 두 개 이 글자가 만나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우에 우에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밤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우에 우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 알파벳 위에 점 두 개가 찍히는 이 글자가 궁금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A나 O, U의 점 두 개가 글자 위에 붙은 이 글자는 umlaut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독일어로 둘레라는 뜻의 um과 소리라는 뜻의 laut가 붙어져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 독일어, 스웨덴어, 투르크멘어, 가가우스어, 슬로바키아어 및 룩셈부르크어에 사용되는 문자라고 합니다. 또 방금 umlaut O 글자가 사용된 단어를 봐보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두ötön, 두ötön. 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T, Y, umlaut O, T, umlaut O, N 이렇게 적는 단어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두ötön. 네, 직업이 없는 사람. 지금의 저네요. 네, 지금 저는 두ötön입니다. 네, 네 이번엔 umlaut A가 사용된 단어를 봐보겠습니다. 먼저 umlaut A는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이 소리가 나는 글자입니다. 낮게 소리 내보면 조금 높게 소리 내보면 이런 소리가 나는 발음이라고 하네요. 살면서 처음 내보는 소리라 좀 어색하고 신기하네요. 다시 해볼까요? 네. 그리고 핀란드어의 특징으로 친구가 하나 더 설명해 주기를 단어를 단어 안에 녹이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이거 들려드릴게요. 달로 이 소리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달로 집. 그런데 이걸 살짝 변형해서 달론이라고 하면 집으로, 집 안으로 이런 뜻이 된다고 하네요. 둘은 비슷한 발음이죠. 달로와 달론. 그래서 원래 집 안으로 이렇게 쓰려면 집으로가 달론 무엇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시살레라는 것이 있어서 둘을 합쳐서 원래는 집 안으로 이렇게 쓰려면 시살레 달론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냥 달론만 말해도 집이라는 단어에서 변화된 형태로 집으로라는 형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현지 분들은 그냥 집으로를 그냥 달론만 말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나는 집 안으로 간다. 나는 집으로 간다. I go inside the house 이런 말이 있을 때 핀란드에서는 그냥 집에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두 단어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단어를 단어 안에 녹여서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집에 간다 라는 문장은 나라는 주어를 가다에 녹이고 안으로를 집에다가 녹여서 나는 집에 간다 이것을 핀란드어로 발음해보면 맨낫 달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집에 간다. 맨낫 달론. 네, 좀 어렵죠?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체험해 보신다는 느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친구의 설명으로는 이런 발음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발음들 중에 드문 발음이고 아마
스칸디나비아 반도 근처의 국가들이나 발틱해 근처 국가들 일부 정도만 사용하는 발음일 것이라고 하네요. 참 인간의 입으로 낼 수 있는 발음은 역시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팔로 떠나볼까요? 저는 올해 여름에 라디오 제작 교육을 들을 때 안산 원곡동에 있는 네팔 도서관에서 네팔 분들과 함께 교육을 들었습니다. 현재 토요일 저녁 9시에 나마스테 코리아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계신 저희 단원 FM 식구들이신데요. 네팔 도서관이 원곡동에서 제가 처음 가보는 골목에 있는 곳이라 처음 도서관을 방문할 때는 조금 떨렸었는데요. 몇 번 다녀보니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곳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신들의 사진이나 네팔 분들께서 기도를 하는 그곳을 조용히 구경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네팔이라는 국명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신의 보호를 받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국기의 모양이 정말 특이한데요. 보통 우리나라 국기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 국기를 생각해보면 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네팔 국기는 가로보다 세로가 더 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각형이 아닌 국기도 그리고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더 긴 국기도 네팔 국기밖에 없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네, 그러면 네팔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라는 발음이 있죠. 네팔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힘을 준 발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커라는 발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국 단어 중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발음할 때 능자를 만들기 위해 느자에 아랫받침 이응을 붙여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받침으로 사용되는 이응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따로 사용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네팔에서는 라고 따로 소리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저 발음이 있는데 네팔에서는 비슷한 소리로 저라는 소리가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말 처라는 발음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서 비버 할 때 버 있죠? 버 발음과 비슷하게 네팔에서는 무엇이 있냐면요. 퍼라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받침으로 리을이 우리말에서 사용될 때 따로 그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달, 알, 돌 이런 소리들을 낼 때 말이죠. 받침으로 오는 이런 리을 소리만 따로 표현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네팔에서는 그냥 러라는 소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러 말고 그냥 러. 네. 그리고 우리말 여라는 소리가 네팔에도 똑같이 있는데 그거에 또 추가로 비슷하게 여랑 또 잉여라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잉여랑 여 이런 발음으로 소리가 비슷한 글자가 두 가지 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이번 언어 관련 주제를 준비하면서 외국어나 한국어에 대해 검색도 많이 해보고 혼자 발음도 계속 해보았더니 왠지 모르게 다양한 발음들이 예전보다는 발음하기 쉬워지고 친숙해진 것 같네요. 많은 언어의 발음들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태국어, 베트남어 같이 콧소리를 많이 쓰는 언어들도 어서 조사해보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우리에게 정말 생소한 언어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바로 페르시아어입니다. 페르시아어는 공식적으로 이란의 국어입니다. 이란에서는 최근 여성들이 쓰는 히잡에 관련해서 전국적인 시위가 있었죠. 최대한 다치는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위하시는 분들의 뜻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페르시아어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타지키스탄 등에서도 쓰이는 언어라고 합니다. 저에게 이란이나 페르시아어 등은 참 생소해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네, 7세기 중엽 이란은 이슬람 아랍군에게 정복되어 그 지배하에 들어가자 점차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는데 그와 함께 팔라비 문자 대신에 아랍 문자를 채용하게 되어 중세 페르시아어를 모체로 하고 다수의 아랍 어휘를 차용하여 현대 페르시아어가 성립되었다. 처음에는 아랍 문자 28자로 표기되었으나 나중에 페르시아 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4자를 추가하여 현재는 32자로 되어 있다. 아랍 문자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발음은 아랍어와 달라서 다분히 페르시아어화하여 알기 쉽게 되었다. 명사, 동사의 성별은 없고 동사의 변화도 규칙적이다. 근년에 페르시아어화 운동이 일어나 아랍 어휘 대신에 페르시아어가 많이 쓰이게 되었으나 아직 아랍 어휘는 상당수 남아있다. 네,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페르시아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발음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럼 친숙한 인사말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잘 자요, 영어로는 굿나잇 이라고 하죠. 이 말은 페르시아어로 해보면 자, 샵 베헤르. 네, 다시 샵 베헤르. 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렵죠? 혹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샵 베헤르. 샵 베헤르. 네, 마지막 소리로 사용된 이 헤르, 이 소리는 참 따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헤르, 좀 크 이런 소리를 섞어서 사용하면서 흐와 크 어딘가에 그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잘 자요 라는 뜻입니다. 샵 베헤르. 네. 이따가 오늘 방송 마무리 인사는 이걸로 하면 좋겠네요. 이걸로 한번 이따가 방송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언어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부에서는 게스트분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노래 좋더라고요. 산지브싱이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고리에따 수나나. कहिले पनि तिम्रो त्यो
네팔 음악 고리에따 수나나 듣고 왔습니다. 네팔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네팔 노래 추천이라고 검색을 해서 한번 괜찮은 곡으로 골라본 건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노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는 게스트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나오셨던 분이시죠? 현재 서울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또 뵙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보니 좋군요. 네, 같은 날 녹음한 거긴 하지만 네, 처음 듣고 계실 수 있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소개 한번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강사고 여기에서는 예명으로 허니라고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니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선생님과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초대를 했냐면요. 네, 한국어와 한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앞서 제가 다뤘던 주제들이 다양한 언어들의 특징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우리 한국어와 한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 거고요.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던 정보들로 대답해 주시는 것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긴장됩니다. 이제 선생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농담이고요. 편하게 청취자분들께서도 어차피 편한 이야기 좋아하시니까 저희끼리 편하게 대화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어서 그 정정 요청을 부탁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한국어하고 중국어를 설명하다가 아마 제가 독립어라는 얘기를 슬쩍 했는데 사실 거기선 독립어가 아니고 고립어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실수한 거를 알고서는 정정 요청을 부탁드렸었는데 정정해 주셨죠? 네,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네, 독립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고립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조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모두 너그러이 봐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한국어와 한글과 관련된 것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제가 앞서 다뤘던 주제가 다양한 언어들의 특징이었는데요. 다른 언어들과 다르게 한국어나 한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발음,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이요. 일단 발음과 문장 구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일단 한국어는 만든 이가 확실하다는 것.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그럼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되게 유례가 없는 언어거든요. 그래요? 네네. 유례가 없는 사례라서 이거는 한국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표하는 이가 만들었다라는 그런 언어는 없죠. 거의.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네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방송이니까 조금 말이 조심스러워지네요. 네네, 맞아요. 네, 어쨌든 저희는 세종대왕이라는 확실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인물이 계신 거고요. 네네. 그거는 가장 큰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어로 들어가면 일단 한 음절 안에 반드시 모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글자 안에 모음, 그러니까 아, 야, 여 이런 모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달리 말하면 자음은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역이나 니은이나 디귿 이런 것들은 혼자 있으면 소리가 원래는 낼 수 없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한글을 처음 가르칠 때 어떤 선생님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뭐 그느, 드르로 가르친다든지 이런 경우를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혼자서는 발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반드시 여기에 모음을 붙여줘야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역에 아를 붙여야 가가 되는 거고 기역에 어를 붙여야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자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쉽게 그럼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죠. 오류 같은 맞아요. 거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생은 그느드르 이렇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배운 거죠? 그렇죠. 네. 잘못 배운 거죠. 왜냐면은 자음은 혼자서 소리를 못 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영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영어에서 이제 스프링 할 때 SPR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SPR은 그 사이에 모음이 없어요. 네. 모음이 없지만 스프링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한국어로 이거를 표기를 하려면 스프링 이렇게 세 글자가 되는 거예요. 잉 이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근데 영어에서는 거기에 모음이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음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음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국어는 스프링 그러니까 세 글자가 되는 거예요. 네네. 책에서 또 제가 그걸 봤거든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쭉 나열해서 쓰는 그런 구조고 맞아요. 한국어는 레고 조립하듯이 얘랑 이렇게 한 사각형 안에 조립을 해가지고 하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쓰기나 이런 거를 봐주지 않으면 병렬로 표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기억, 니은, 디귿, 그렇죠. 그렇게 병렬로 표기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쓰기 처음에 가르칠 때 그 받침을 어떻게 조립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문장 구조가 아무래도 다르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와 일본어와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진 언어는 흔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주어 다음에 바로 서술어가 오는 구조의 언어들이 많고요. 네네. 주어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서술어가 가장 마지막에 오는 언어는 한국어하고 일본어가 대표적이긴 한데 이런 언어는 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문장 구조도 좀 독특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흔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을지 또 분명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진짜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사고의 흐름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뭔가 그 과거부터.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전문적인 분야여서 그렇죠. 제가 연구도 필요할 테고요. 맞아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히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뭐 한국어나 일본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나요? 제 외국어 공부가 그렇게 이제 폭넓지는 않아서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성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성조도 중국어는 보통 이제 성조가 4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베트남에는 6개의 성조가 있대요. 그리고 태국어는 5개. 그다음에 광동어는 이제 홍콩 말인데 그쪽은 무려 9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거 아세요? 한국어도 옛날에는 성조 있었어요. 그래요? 학교 다닐 때 혹시 중세국어 배우신 적 없으세요? 중세국어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 그렇구나. 안에 무슨 소리들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 중세국어를 배우다 보면 이렇게 글자 옆이었나 위언가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는 게 있어요. 뭐 아래아 이런 거예요? 아래아는 아니고 다른 거예요? 네네네. 그게 점이 있는데 그게 성조 표시거든요. 그래요? 성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달리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네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성조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성조를 표시하는 거죠. 네. 성조도 있었고 장단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길게 발음하는 것과 짧게 발음하는 것.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눈과 눈.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죠? 네네. 말과 말.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공부를 조금 안 해와서 말과 말 어떤 것이 길고 어떤 것이 짧은 건지 지금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중세국어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이거는 한국어의 이제 변천사이기도 하네요.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렇죠. 네, 한국어의 특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진 거고, 그다음에 아랍어는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랍 학생이 설명해 줬어요. 네.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 학생이었나? 그 학생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요 그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아랍어 노래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아랍어 뭐 유튜브 이런 거를 좀 쳤는데요. 네.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유튜브에다 저희 댓글 뭐 검색하려면은 당연히 왼쪽부터 쳐나가잖아요. 네. 제가 그 글자를 복사를 해서 유튜브 거기다가 붙여넣기 했더니 오른쪽에다 이렇게 써져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거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그리고 이거는 태국어도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획을 써요. 그래서 무슨 그림 그리는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획을 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 같은 글자를 쓸 때 그 아래에 오는 유 그 모음 있잖아요. 그 모음부터 쓰는 거예요. 그 모음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여기 보여줄 수가 없는데 아래에서 위로 획을 써요.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한국어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쓰세요. 네네네. 그런 특징들이 있고 또 제가 옛날에 케이프타운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 케이프타운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장 아래에 있는 도시거든요. 네네.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는 영어를 많이 쓰기는 써요. 거기가 역사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17세기에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는데 그 후에 프랑스의 점령을 받기도 했었고 그 후에 또 영국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한 언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네덜란드어가 섞이고 프랑스 말이 섞이고 또 그 영어도 섞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섞이면서 되게 독특한 이제 언어가 형성이 됐는데 그거를 아프리칸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프리칸스를 제가 알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역사적인 배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토착어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착어에다가 이제 뭐 프랑스 말, 네덜란드 말, 뭐 영어 이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되게 독특한 언어를 형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공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네. 배우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지식이 아직 짧아서 좀 짧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베트남은 문자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자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로마자에다가 성조를 넣어서 표기를 하잖아요. 네. 그 영어 그거 알파벳 말씀하시는 그거죠? 로마자라. 네, 맞아요. 영어 알파벳처럼 생겼는데 영어 알파벳에 위에 뭐 삭감 모양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이런 물결도 있을 그쵸. 물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물결은 근데 애매하다. 어쨌든 그런 성조를 넣어서 표기를 하죠. 그런 건 좀 독특한 것 같고. 그렇네요. 네. 답변이 다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던 부분이 있었나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언어권별로 아니면 학생들의 출신이 뭐 동양인지 뭐 서양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었는지 이런 것에 따라 유독 힘들어하는 한국어 학습의 다른 부분들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유독 어려워하거나 잘 안 되는 발음 같은 것들이요. 선생님께서 혹시 괜찮으시면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국어나 일본어가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흔한 구조의 언어는 아니어서 대체로는 문법적으로 일단 벽이 있죠. 어렵죠. 문법적인 벽이요? 네네. 저희 우리께 좀
특이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순서가 원래 언어에서 가장 쉽게 바뀌는 건 어휘고 네네. 가장 잘 바뀌지 않는 건 문장 구조거든요. 네네. 문장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휘는 지금 우리도 영어라든지 외래어를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휘는 되게 쉽게 받아들이고 네. 쉽게 바뀌는데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게 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우리가 이제 주어가 오고 네. 그다음에 목적어 오고 동사가 오는데 네네. 영어처럼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네.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국어로 하려면 I, you, love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안 바뀐다는 거죠. 이 순서는. 문장 구조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렇죠. 문장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문장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까 조사나 아까 전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 조사가 그 역할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주어고 이것이 목적어고. 예. 그래서 한국어는 문장 구조가 그러니까 문장의 순서가 되게 자유로워요. 내가 사과를 먹었어. 내가 먹었어 사과를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사과를 뭐 이렇게 바꾸어도 사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조사 때문에. 그렇죠. 네. 조사 때문이죠. 그런데 네. 만약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네. 위치가 되게 중요한 언어에서 이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예로 중국어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어도 그럴 것이고 영어도 그렇죠. 영어도 네.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주어의 위치가 바뀌면 네네. 행위사가 바뀌는 거니까 먹은 사람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문장 구조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발음이 어렵다고 호소한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드렸는데 네네. 절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 한국말은. 맞아요. 네. 그래서 발음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연음도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연음이라는 건 네. 집에 하면 우리가 쓸 때는 네. 집에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발음할 때는 집에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렇죠. 집에 이렇게 발음해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치면 글자도 배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지를 않잖아요. 네. 근데 궁금했던 게 그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한국어를 네. 그러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 동사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먹었어요, 먹어요, 먹었어요, 먹었지만 먹는데 네. 이렇게 이제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먹었어요를 소리 나는 대로 먹었어요라고 써요. 네. 그런데 먹고 할 때는 네. 먹고 이렇게 쓸 거예요. 네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먹고죠. 네. 그러면 먹고로 쓸 거예요. 그러면 네. 먹었어요 하고 네. 먹어요, 먹고, 네. 먹지만 다 같은 먹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네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된다면. 왜 그러죠? 먹었어요라고 읽어도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네. 사전에 네.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 글자의 원형을 뭐로 잡을 것이냐. 뭔가 그 규칙 같은 것들이 되게 그렇죠. 모호해지는 그렇죠. 동사는 네.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네. 먹이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네네. 먹어요, 먹었어요, 먹고, 먹지만 네. 그러면 뒤에 있는 다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네. 뒤에 있는 부분이 어떤 기능이라든지 다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 단어가 같은 먹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 그렇죠. 적어버리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가정을 하면 네. 먹었어요 하고 먹어요 하고 먹고가 같은 단어임을
우리는 어떻게 변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혹시 외국어 중에도 그렇게 뭐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문자가 있다던 언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는 언어가 있다던가 이런 것도 혹시 알고 근데 계시나요? 대체로는 네. 소리하고 철자는 대체로는 이렇게 일치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일본어나 중국어는 글자 하나에 소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글자 하나에 딱 소리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일치를 하고 네.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죠. 뭐 이렇게 히라가나 같은 경우에는 네. 마, 미, 뭐 이런 거 정해져 있어요. 소리가 음가가. 네. 그러면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한국어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집에 이지만 읽을 때는 집에 이렇게 연음을 해서 읽잖아요. 이런 건 좀 다른 거고 영어도 연음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영어도 연음을 많이 하고 제가 프랑스어를 잠깐 배웠었는데 프랑스어에도 연음을 많이 합니다. 연음도 하고 그런데 프랑스어는 또 독특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 변화가 영어나 한국어처럼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규칙을 몇 개 알고 있으면 이렇게 철자를 봤을 때 대충 소리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중국어는 좀 예외적으로 그 소리가 정해져 있더라도 그 안에 글자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네. 네네. 혹시 더 대답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그냥 문장 구조, 그다음에 발음 요 정도? 네네. 다른 것들도 있을 텐데 지금 생각나는 건 한국어가 중국어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어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서양권 학생들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날마다 하고 매일이 같은 의미인데 매일은 한자어에서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두 개가 있는지 그리고 한자어로 된 숫자 1, 2, 3, 4 네네. 한국어 숫자 하나, 둘, 셋 넷.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시계 보는데 1시 40분 그쵸. 섞어서 써버리면 그쵸. 거기서 멘붕. 가르칠 때도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헷갈려 하니까 숫자 시스템 되게 어려워해요. 숫자 체계. 그러게요. 그걸 좀 그런가요? 네. 제가 한국인이라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중세에 한국어가 만들어졌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국어를 썼더라면 좀 이런 문제는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한자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배우는 학습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한자 자체는 공부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자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했을 때 그 이점이 있거든요. 조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단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요? 그렇죠.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상상할 수 있죠. 뭐 성공하다, 성취하다, 성장하다 할 때 성자를 이제 상상해 보면 이런 의미겠구나 이렇게 이제 상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네, 혹시 하나 더 지금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서양권 학생들이 그런 한국어의 이런 한자어 시스템을 좀 이제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놀 수 있는 실력인 사람들이 좀 있나요? 그렇죠. 지금은 워낙에 그 한국어도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워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자권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일본어를 발판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문법이 상당히 유사하니까. 그러겠어요. 일본인 화자들도 한국어를 초반에 되게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초반에는 상당히 빠르죠. 그러니까 일본어 같은 경우는 진입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법 자체가 워낙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게 중급이나 이제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약간 방해를 받기도 해요. 자꾸 직역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 순서는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를 그러니까 서양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언어니까 다르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네. 일본인인 경우 일본어라든지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인이 일본어를 네. 배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그 이제 일본어 고유의 표현, 한국어 고유의 표현을 익히기보다 네. 그러니까 직접 그냥 순서대로 그냥 번역하는 거죠. 그 해석이 자기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그 현지 느낌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쉽게 한자어를 사용하면 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자어, 네. 한국 스타일 한자어가 다 달라요. 그래요? 다르고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그 감각도 서로 다릅니다. 감각도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슈라는 단어를 우리가 엄청 많이 쓰잖아요. 네네. 영어로. 네네. 그런데 이 이슈라는 단어는 일본인 학생들한테 말하면 일본인 학생들은 또 이걸 잘 몰라요. 의미를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아니면 일본에서는 이슈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쓰지 않거나. 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 할 때 그 일본어에 나비루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동사화시켜서 쓰지는 않잖아요. 내비게이션을 그냥 그 길의 위치나 방향을 알려주는 기계로만 알고 있지 이거를 알려주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사로 바꾸어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영어를 갖다 쓴 것 중에 이제 뭐 물은 셀프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테고요. 그렇죠. 그런 외래어를 어떻게 나라마다 다를 것 같아요. 같은 영어라 하더라도 그 영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느냐 이것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다 되셨을까요?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선생님의 답변들 보면 내공이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오늘 선생님과는 이렇게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네. 제 얘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은 어서 저희 녹음 끝내고 식사하러 가시죠. 그럴까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초대해드려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선생님 덕에 흥미로운 지식들 많이 쌓을 수 있었네요. 네, 그럼 오늘 방송 노래 듣고 와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김혜원, 김사월이 불렀습니다. 회전목마. 듣고 오시죠. 나의 그대는 회전목마를 타고 느리던 행렬적 끝에서 웃고 있네요. 넌 한참 더 기다려도 좋아. 그대만 좋다면 우리 늘 같이 먹던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맛 지나는 저녁빛
정다운 나의 그대는 내 손을 꼭 잡고 수많은 인파 저 멀리 걷고 있네요. 난 한참을 더 바라보고 싶어. 그대만 좋다면 우리 늘 같이 먹던 소프트 아이스크림에만 신나는 너의 입술. 네, 김혜원, 김사월의 회전목마 듣고 왔습니다. 네, 길었던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집 정리를 하고 오늘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고 휴식을 하고 내일을 다시 준비하죠. 2022년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고 한 해를 잘 정리해 보시며 넉넉한 마음으로 2022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게 준비 잘 해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상상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얼마든지 편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와 함께 잔잔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이유의 겨울잠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인사는 오늘 이걸로 하기로 했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샵 메헤르. 네, 좋은 밤 되세요. 내일은